안녕하세요. 뽀얀거탑의 아나운서 류일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셨죠? 오늘도 조동선 선배님과 유승현 기자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 이름을 말씀하실 때 발음 약간 오늘은 실패. 오늘은 건강상담 메일이 두 분께서 이제 보내주신 게 있어가지고 저희가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 처음에 이제 소개해드릴 분은 조동찬 기자님 팬이어서 1회부터 꾸준히 듣고 있는 청취자라고 하세요. 와. 1회면 우리가 몇 년 전이에요? 저도 1회부터 시작을 안 해서 한 5년 전, 6년 전쯤 되나?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5년 정도는 넘게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야, 그때 나는 30대였는데 정말 꾸준하게 듣고 계신데, 내용은 진짜 곧 소개를 해드릴 테지만 마지막 추신이 되게 중요한 얘기가 있었어요. 류 아나운서님 잠깐 부르신 노랫가락에 감동했습니다. 음색이 정말 좋으셔요 하셨는데 오늘은 또 다시 목이 쉬었네. 네. 목소리가 왔다 갔다 해요.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칭찬. 자, 뭐 궁금해하셨냐면요. 그러니까 왜 류 아나운서 음색이 좋으냐면 S대 출신 음대 차석 졸업이에요. 아, 너무 구체적이야. 거기는 1등만 뽑고 네. 나머지는 다 차석이라고 한대요. 1등은 그러니까 유승현 거짓말 사기를 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1등은 알거든. 뽑고 나머지는 다 2등이에요. 네. 사기를 칠 수 없으니까 차석은 사기가 먹히더라고. 맞아, 수석은 맞아. 네. 너무 오래전 이야기라 저는 이제 음대 출신이란 얘기를 거의 숨기고 살고 있거든요. 왜냐면 노래 부르라고 할까봐 무서워서. 근데 지난번에 그 포카리 스웨트는 그 노래는 부르라고 시킨 사람이 없었어요, 아무도. 그건 노래가 아니에요. 그냥 대화 속의 한 어떤 표현 방식이었지. 아, 그렇구나. 네. 표현 방식이었답니다. 네. 음대생들은 표현 방식도 이게 흥을 넣는다, 게으름을 넣는다. 음정을 넣을 뿐이죠. 네. 네. 예. 진짜 제대로 부르면 깜짝 놀라시겠네요. 네.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 네. 자, 그랬는데요. 특정 상품 광고를 보고 궁금한 점이 있어서 메일을 써보셨다고 해요. 소화제 광고였다고 하는데요. 카피가 이런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소화가 되려면 위를 움직여줘야지. 이런 카피가 있었나요?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예전 방송 듣기로 소화에 관여하는 것은 부교감 신경계로 운동을 하는 게 소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을 들은 게 기억이 나서요. 네. 선배 이런 말씀하셨어요, 진짜? 제가 이런 말을 한 거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말은 사실이거든요. 맞아요? 이 말은 맞거든요. 예. 그럼 여기서 말씀하신 게 맞겠네요. 기억을 해주시니까. 이게 있네요, 근데 진짜. 근데 정확하게 운동을 도와주는 약성이 소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가요? 뽀탑 들으면서 기자님의 간 때문이야 이야기를 몇 번 들었는데 위 광고를 보니까 또 기자님 생각이 나서 이렇게 궁금해서 보내주신다면서 재밌는 소재를 던져주셨네요 또. 네. 이 소화가 되려면 위를 움직여줘야지가 어떤 광고인가요? 어떤 약품에? 이건 바로 인터넷 치면 나오겠는데? 네. 쳐봤네요 벌써? 이거 뭐예요? 마시는 거 마시는 약이에요? 이거 성분... 저는 평생 소화제를 먹어본 적이 없어서 관심이 없어서 몰라요. 소화가 너무 잘 돼서 항상. 저는 소화제를 어렸을 때는 많이 먹었고 네. 성인이 돼서는 먹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먹는 숙취제가 다 소화제 성분이라고 하는데 그건 맞나요? 숙취 해소제요? 어떤 걸 드시길래요? 정말 다양하게 한 번에 다 때려 넣어요. 네. 최대한 숙취 없으라고.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이제 얘기를 하죠. 술은 우리가 왜 마시죠? 취하려고 마시잖아요. 네. 근데 왜 거기다 한꺼번에 술 깨는 약을 같이 먹는지? 너무 힘들까봐. 취하는 것만 느끼고 힘든 건 느끼기 싫으니까. 네. 도둑 심보네요. 같이 있는 거예요. 최대한 있는 거는. 그러면 머리 아플 때 그거 약은 왜 먹어요? 머리 아플 때 두통약은 먹는 진통제 왜 먹어요? 그러니까 안 아프려고 먹는 거랑 똑같은 거지. 네. 이게 생약 성분들로 만들어. 생약? 이게 서양 마이크에다가 좀 대고 말씀해주세요. 비밀 얘기 아니에요. 이거 너무 제약해서 또 이런 거.
뭐 아마도 감초, 한의학적 개념이겠죠. 창출 그러니까 6개. 생약 성분이 들어간 약에 대한 광고 예. 문구였군요. 네. 서양의학적으로 어떻게 말씀드리기 곤란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 제품 그 회사가 무슨 가스 무슨 활명수 뭐 이런 거 나오는 회사인 것 같은데 그것도 그 성분을 구체적으로 의학적으로 분석하기는 어렵고 그것이 우리나라에서 제약회사가 가능한 것은 우리나라는 한약을 인정하기 때문에 특이하게 우리나라에서만 좀 가능한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네. 이제 이 소화 기능을 했으니까 여기 부교감 신경으로 얘기가 나와서 네. 좀 생각나는 게 있는데 네. 뇌하고 위는 어마어마하게 관련이 깊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신경외과 레지던트 할 때 뇌 수술을 한 환자들이 딸꾹질을 정말로 많이 했어요. 이게 그래서 뭐 어떡하지?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그때 이유는 뭔지 몰랐지만 원래 뇌 수술하면 딸꾹질 하는 거야라고 배웠는데 근데 문제는 신기하다. 괜찮은 환자가 딸꾹질이 늘면 네. 그건 위험 신호인 거예요. 뇌가 압력이 높아질 때 우리 몸은 서서히 딸꾹질을 하게 되고 그리고 뇌압이 더 높아지면 이 토를 하게 됩니다. 이 우리가 어린 아이들이 어떤 뇌압이 증가됐을 때 분출성 토를 한다고 하는데 그래야 뇌압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위는 나의 음식물을 소화시키는 것 말고도 뇌압을 낮추는 역할도 하고 있는 거고 또 우리가 토하는 거 있잖아요. 토는 역시 부교감 신경이라서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다. 물론 이제 손가락 넣어서 부교감 신경을 억지로 자극해서 토를 할 수는 있지만 부교감 신경은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토하는 거 너무 신기하잖아요. 네. 무엇을 먹을 때 토를 하냐면 독이 든 성분, 우리 몸에 해로운 것 그리고 우리 몸에 썩은 것 있잖아요. 해를 가하는 그런 것을 먹을 때 토를 하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니 위가 어떻게 그게 독이 있는 줄 알고 토를 알지? 하죠? 위에도 뇌가 있는 것 아닌가? 실제로 그렇게까지 생각한 적이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위장관은 제2의 뇌가 있다. 스스로 생각한다. 그런데 이거 신경을 브레인을 전공하신 분들은 그것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신경이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신경이 존재하지 거기에 뇌처럼 이렇게 복합적으로 어떤 구조적으로 시스테믹하게 이렇게 돌아가는 체계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가 갖고 있는 놀라운 그런 것들은 대단하죠. 그리고 예전에 이제 잠깐 설명드렸지만 베이거스 그러니까 10번 뇌신경이 미주신경이거든요. 안일미자 경로주자요. 주행을 모른다고 해서 미주신경인데 이게 이제 위를 통해서 횡격막까지 가서 이 토하고 이런 것들을 이 다 압력을 다 조절하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화하는 것도 그런 것들이 밝혀지고 있고 그리고 위에 위 그리고 장에 있는 이런 세균들이 계속 신호를 뇌에도 주고 반대로 뇌가 장에도 주고 그래서 좋은 음식을 먹는 게 뇌를 건강하게 하고 또 건강한 생각을 하고 밝게 하는 게 소화기, 장을 건강하게 한다는 것들이 지금은 뭐 너무나 잘 여러 연구에서 드러나고 있죠. 네. 이게 말씀을 주신 게 운동을 하는 게 소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말을 들으신 게 기억이 난다고 하셨는데 이제 여쭤보는 거는 또 이 위장 운동을 촉진하는 이런 약성이 소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가 이렇게 또 여쭤보셨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위장 운동을 도와주는 이런 시판되는 이런 OTC 약이라고 약국에서 그냥 살 수 있는 약 말고도 저희가 처방을 되게 많이 해요. 실제로 위장 운동이 덜 돼서 뭐 위식도 역류라던가 아니면 변비가 생긴다던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약의 특성을 가진 그런 처방약들은 실제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출시가 됐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처방할 수 있는 약들은. 그럼 이분이 이제 쓰신 운동을 하는 게 소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은
실제 우리가 몸을 움직이는 운동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소화 안 됐을 때 이렇게 산책 같은 거 좀 하면 막 그렇죠. 트름 나고 소화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원래는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내장 기관이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체 운동은 왜냐하면 신체로 운동을 하면 신체로 혈액이 공급돼요. 그러면 위나 장으로 공급되는 혈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소화에는 불리한데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어렸을 때 너무 과식을 하면 막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 누구 생일 그러면 평소에 나오지 않는 반찬들이 나오니까 그때는 과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소화제를 먹는 것에서 소화제를 먹는 것에서 더 나아가 어머니가 산책을 하라고 하는데 그럼 산책을 하면 좋은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의학적으로는 운동을 하면 소화에는 반대가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되짚어서 생각해 보건데 산책을 하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이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 나의 부교감 신경을 더 이게 활성화시킬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기분이 나쁘면 소화 안 되잖아요. 부교감 신경이 확 억제돼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운동 자체는 소화에 별로 도움될 것이 없고 반대로 해가 되겠지만 무리하지 않은 운동이 기분을 좋게 해서 소화를 촉진시키는 게 아닐까라고 되짚어서 생각해 본 적은 있습니다. 운동이 해가 될 수도 있어요? 운동은 소화에는 해가 돼요. 그러니까 왜요? 밥을 먹고 네. 격렬한 운동을 하면 체합니다. 체해요. 말씀드렸지만 격렬한 운동으로 공급되는 혈액 때문에 위와 장에 혈액이 공급되지 않아서 위와 장의 운동이 위축되기 때문이죠. 그럼 반대로 소화가 잘 되기 위해서는 먹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누워있거나 앉아있거나 이런 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가만히 있는 게 아까 기분도 상당히 중요하죠. 이 부교감 신경은 우리의 기분, 스트레스와 똑같이 움직입니다. 그냥 요동을 칩니다. 우리 심장도 우리 마음대로 빨리 뛰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심장도 가만히 앉아 있는데 나의 운동량에는 변함이 없지만 내가 머리에 어떤 생각이 스치냐에 따라서 심장 박동수가 달라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분 좋게 앉아 계셔야죠. 밥 먹고 나서는. 눕는 건 살쪄도 안 좋고. 좋다. 살쪄도 좋다. 살쪄도 좋다. 뭐 이미 먹은 거 어쩌겠어. 그리고 이제 뭐 더 이상 몸매로 승부할 나이 아니잖아요. 그래, 옷으로 대충 커버하지 뭐. 그렇죠. 그렇더라고요. 네, 주셔서 또 찾아보게 되고 재밌네요. 아무튼 1회부터 꾸준히 듣고 있는 청취자시라니 정말 감사드리고 감동적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건강상담 메일은요. 우리 지난주에 방송했던 이제 백신 내용 추가 질문해 주신 것 같거든요. 네,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두 가지 보내주셨는데 부모님의 경우 4차 백신 접종 진행하려고 할 때 집 주변에 거의 모더나밖에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모더나로 바꿔서 진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10월에 이가 백신 도입으로 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방송을 들었을 시 결론은 개인의 차이와 맞을 거면 이가 백신으로 맞는 게 나은 거라고 인지를 했는데요. 이가 백신 접종 시 백신 교차 진행에 대해서 어떤 나온 데이터가 있나 궁금해하셨고요. 두 번째는 저처럼 3차 맞고 3월에 스텔스 오미크론 확진이 되셨는데 50대 미만 기저질환 없는 분 언제쯤 맞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셨어요. 그리고 독감과 이가 백신을 동시에 맞으라는 분도 있고 순차적으로 맞으라는 분도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양하게 물어봐 주셨어요. 네, 일단 1번 질문 부모님 경우 4차 백신 접종 진행하려고 하는데 기왕이면 10월 11일부터 맞을 수 있는 이가 백신으로 맞는 게 나은 것으로 인지했다. 네,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을 시기가 최근이시라면 이제는 6일 남았으니까 기왕이면 맞으실 거면 2차를 맞으시는 게 좋겠고요. 그다음에 3차 맞고 3월에 스텔스 오미크론 확진됐으면 현재 이분은 이가 백신의 접종 계획에 현재 들어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정말로 새로운 이가 백신을 맞는 게 이득이라는 근거가 아직 나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나운서님처럼 3차 맞고 그러면 40대시겠네요. 30대 수도
3월에 스텔스 오미크론. 아, 나이까지 비슷하고 그러세요. 설마. 네. 그리고 독감과 이가 백신을 동시에 맞으라는 거, 동시에 맞아도 됩니다. 근데 사실 불안하면 떨어져서 맞아도 되는데 세계보건기구는 양팔, 그러니까 한쪽 팔, 오른팔에 맞았으면 그러니까 다른 팔에 독감과 이가 백신을 맞으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왜 동시에 맞으라는 것을 권고를 했냐면 네. 두 번 다 병원에 오기가 귀찮잖아요. 그러면 독감이든 코로나 백신이든 접종률이 떨어질 걸 우려해서 그냥 한 날에 맞도록 권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네, 걱정되면 뭐 사실 면역학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하고요. 근데 왜 양팔에 맞으라 그래요? 한 팔만 못 올리면 되지. 한쪽으로 몰빵해서 양쪽 다 못 올려야 되잖아. 면역 반응 이런 그게 거. 네. 아픈데 또 찔리면 또 아프죠. 난 그게 더 나아. 한쪽이 안 아프고 한쪽이 아픈 게 낫지. 주유소 습격 사건에 그렇잖아요. 네. 유호성 씨가 난 한 놈만 팬다. 네. 그래서 왜 나만 때려? 이거 약간 취향 문제네. 네. 이게 나눠서 좀 덜 아프고 양쪽을 아프겠느냐. 한쪽만 몰빵해서 더 아프고 안 아픈 쪽도 가지겠느냐. 약간 취향이 문제. 근데 이게 예방 주사를 막 한 번에 여러 개를 맞는 거 좀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생각해 보면 애기들도 한 번에 가서 막 여러 개를 한꺼번에 왕창 맞아 많이 맞는데. 네. 그래서 이게 뭐 이제 사백신이라고 하죠. 살아있는 그런 바이러스나 그런 걸 넣는 게 아니면 사백신은 한 번에 맞아도 되는 종류가 굉장히 많아서 요거를 막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여태까지의 그런 임상 이런 거를 보시면. 네네. 그다음에 백신 2차 접종 시 교차 뭐 파이저나 모더나 그 전에는 아스트라제네카도 있었죠. 네. 이렇게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자료가 잘 안 나오는데 처음에는 오히려 교차 접종이 더 좋을 수 있다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좋다는 얘기들이 있었죠. 지금은 백신 교차 접종에 대한 연구들은 많이 나오진 않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추세는 과연 자연 감염된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우리나라 3,500만 명 정도가 되는데 네. 이 백신 접종과 자연 감염이 된 분들의 실제 면역력이 얼마나 지속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들이 상당히 많이 논문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시간이 더 지나봐야 확실한 결론은 나오겠지만 지금까지는 뭐냐면 그냥 상당히 고무적으로 그러니까 중화항체 바이러스를 아예 차단해버리는 중화항체는 시간이 지나면 석 달 정도 지나면 그냥 완전히 급격하게 떨어지지만 네. 이것과 잘 싸울 수 있는 T세포 면역은 상당 기간 오래 지속되고 있고 기억을 얘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2003년 사스에 걸렸던 그 환자의 T 면역 세포가 2020년에도 작동을 하더라는 게 확인이 된 바 있거든요. 와. 물론 그 사람은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만 유별나게 17년 지속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자연 면역과 백신 면역에 의한 T세포 면역이 상당 기간 오랫동안 지속돼서 사망을 막아줄 거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5세 이상 고령층에서 지금도 코로나 사망자는 가장 많은 것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봐야 될 필요는 있어요. 저희도 저희 어머님이 지금 80이 넘으셨는데 확진을 받으셔가지고 집이 지금 비상 상태가 됐는데 지금 확진 받으셨어요? 네. 그래도 백신을 4차까지 맞으셨고 처음 걸리신 거예요? 네. 10월 11일 날 5차 그러니까 이가 백신 제가 맞으시라고 해서 맞으려고 했는데 이번에 놀러 가셨다가 지금 이제 걸리신 분들은 스텔스예요? 지금은 아니죠. BA5죠. 아 BA5예요? BA5. 근데 스텔스는 BA2인데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르긴 해요. BA5가 BA2에서 분지를 쳐가지고 나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3월에 스텔스 오미크론 확진된 분은 BA5에 상당히 강합니다. 아, 그게 궁금했어요. 강합니다. 네, 예. 어머니 잘 넘기셔야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도 증세는 목은 많이 아프시다고 하는데 다른 전반적인 증세는 괜찮으시더라고요. 아마 백신을 4차 접종까지 하신 덕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요즘 4월에 걸렸었는데 계속 왜 숨이 안 쉬어지죠?
그럼 오래 가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이렇게 평생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때 괜찮아지셨다가 다시. 근데 밤에 잘 때만 계속 특별히 더 숨이 안 쉬어져요. 진짜요? 사실 지금 이 롱코비드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관심사항인데 그런 분들이 코로나가 끝났지만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기침을 계속하거나 숨쉬기가 조금 목이 잘 쉬잖아요. 제가 요즘. 네. 근데 한번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CT를 찍어봐서 섬유화가 진행돼 있으면 그거는 어쩔 수 없는데 근데 그 섬유화가 진행돼 있다면 잠잘 때만 그러진 않을 거예요. 네. 낮에도 숨이 차겠죠. 낮에도 숨이 차요. 그래요? 네. 근데 이 섬유화는 보통 어쩔 수 없다면서요. 한번 진행되면 회복이 안 된다면서. 폐렴이 심했던 분들에게서 이어지는 거라서 유리 아나운서는 폐렴이 심했다면 엄청나게 열이 있었고 전신 컨디션이 안 좋았을 텐데 그러진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어떤 영향 때문인지 그러니까 섬유화는 분명하게 CT로 보이는 거고 그게 섬유화가 보이지 않는 분들 중에서도 이런 분들이 많아서 도대체 무엇인지 계속 연구가 진행되고 천식은 뭐예요? 그러면 천식도 섬유화예요? 아닙니다. 천식은 기관지가 좁아지는 거예요. 다른 이유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과민 반응이죠. 일종의 우리 기관지는 좁아지고 뭐하고 하는 것들을 능수능란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그냥 일반적인 어떤 다른 요인, 우리 생활에 있는 어떤 물질이라든가 아니면 알러지 반응 이런 나의 걸로. 내면적인 이런 것에 의해서 좁아진 상태를 얘기하는 거라서 천식이랑 조금 다르죠. 기침 이런 거는 지금 기침은 안 해요. 네. 숨이 차신 거. 나 지금 진단 왔네. 네, 숨은 차요. 답답하신 건지 아니면 좀 답답해요. 누르고 있는 것 같아요, 누가. 네. 아니. 선생님 이렇게 불안한 표정으로 환자에 대하시면요, 환자 마음이 더 불안해져요. 지금 환자가 아니라 제가 임상 많이 안 해보셨나요? 옮기는 사람의 입장으로. 이거 한번 그래도 체크는 이번에 해봐야죠. 전화해봐야겠네. 뭐 건강 검진을 서둘러 받아야겠네. 지금 받으라고 또 이거 카톡에 하나 떴더라고요. 저는 사실 해마다 매해마다 저설량 펫CT예요. 허파 CT를 해마다 찍습니다. 네. 왜냐면 저희 아버님이 이제 저희 아버지가 폐암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 건강 검진 받을 때 거기 의사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아니 이걸 왜 매해 찍냐고 저한테 물어서 제가 저 아버님 폐암으로 돌아가셔서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적어 놓으시더라고요. 가족력.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제 말씀을 안 하시는데 아무튼 저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입증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30년 이상 흡연을 하루에 한 갑 이상 흡연을 한 사람이 1년이나 2년에 한 번 저설량 펫CT를 하는 것은 폐암 진단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돼 있어서 우리는 이런 경우에는 아마 지금 보험 적용이 일부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논란은 폐암 진단에는 분명히 도움을 주는데 정말로 폐암 사망률까지 낮추느냐에 대한 논란이 조금 있어요. 왜요? 일찍 발견을 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진단을 잘하는 것과 정말로 그 진단을 잘해서 사망률까지 낮추는 건 좀 다른 개념인데 대표적인 게 유방 엑스레이였죠. 40대의 유방 엑스레이가 유방암을 진단하는 데는 도움을 줬어요. 그런데 30년 정도 추적을 해보니까 40대에서 유방암을 잘 진단했는데 사망률을 낮추지는 못했어요. 그럼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죠? 빨리 발견하면 사망률 낮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빨리 발견하고 수술하고 했던 것들이 결국에 사망률을 낮추지 않았다면 큰 의미가 없다고 본 거겠죠.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원래 자연 상태로 둔 것과 그것이 개입된 것이 별 차이가 안 났다면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개입되는 효과만 있어서 이걸 때문에 이제 유방암이 더 많이 진단되고 생존율이 높아가겠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개입하기 전과 비교를 해보면 30년 동안 추적해서 해봤더니 안 된다. 그래서 미국은 40대 여성 유방 엑스레이를 철회했거든요. 50대로 그냥 올렸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논란이 있는데 이제 저설량 펫CT 제가 하는 저설량 펫CT는 저는 그래서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쪽에 이게 솔깃해서 뭐 생각하고 있지만 근데 반대 의견도 있긴 합니다. 논란이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도 열심히 건강검진 하는 거 중요하죠, 그죠? 네네네. 다른 그렇죠. 특히 다른 우리나라는 질환에 대해서 또 다를 수 있어서
건강검진이란 게 사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래서 뭐냐면 우리나라에서는 건강검진을 이렇게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나라에서 보건증을 따로 할 필요는 없어요. 저희가 전용우 기자가 SBS에서 보도한 적 있지만 식품 뭐 종사 이렇게 하시는 분, 의약품을 이렇게 다루시는 분들 우리나라에서 한 1,100만 건 정도의 보건증 검사가 한 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1,100만 명은 안 될까요? 한 1년에 2번 받으셔야 되는 분도 있으니까 1,100만 명은 안 되고 한 800만, 900만 명 정도 되시겠네요. 네. 그분들이 건강검진도 받고 보건증을 별도로 보건증을 받기 위해 따로 검사를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비합리적인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뭐 아시겠지만 건강검진에서 내시경, 혈액검사, 엑스레이는 뭐 전 세계 어디다 내놔도 가장 가격이 싸죠. 우리나라의 맞아요. 의료는 싸고 분명히 퀄리티는 높은 그런 나라이면 분명합니다. 결론은 저도 빨리 갔다 와볼게요. 네. 연말 코로나 때문에 그 미뤄왔던 건강검진 지금 예약이 되게 많이 찼나 봐요. 네. 연말에. 그래서 서둘러 예약하라고 또 알겠습니다. 연락이 왔네요. 네. 자, 그리고 오늘 선배님이 정하신 본격 주제는 뭐 요즘 스토커로 인해서 생기는 뭐 다양한 사회적인 문제 중에 뭐 살인 사건까지 이제 좀 주목이 되고 있어서 이 스토커 어떻게 이제 봐야 되나 얘긴데 사랑 아니고 병이다 이게 제목이에요? 네. 네. 일단 우리가 최근에 신당역 사건으로 이 스토킹의 어마무시한 이런 측면이 우리 사회에 되게 많이 알려졌죠. 네. 그런데 그 보도된 것은 보면 얘가 이 가해자가 전주환 씨죠. 전주환이가 이렇게 접근 금지 명령을 했는데도 잘 안 지키고 어쨌든 경찰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됐다. 여기에 이제 좀 머물렀어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분명히 그런 건 경찰의 잘못이죠. 그런데 전주환의 악마로 묘사되면서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하면서 뭐 했다 하면서 이 경찰이 이 접근 금지의 이 시행을 제대로 못한 게 덮여가는 저는 그게 사실 되게 약 올랐어요. 그러고 분명히 경찰이 잘못했는데 모든 언론이 전주환을 악마로 하면 그러니까 전주환 악마라고 쳐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 사람을 일말의 동정심을 주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것을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한데 걔를 소모해버리고 막 나쁜 놈 만들고 악마로 만드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분을 걔에게 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건데 일단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의 신당역 살인자 사건 그 스토킹 살인 사건의 보도를 상당히 저는 불편했어요. 그냥 악마로 묘사하면서 일단 경찰이 분명히 잘못했잖아요. 예? 확실히 경찰에 신고하고 했는데 경찰에 신고하고 어쨌든 그런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 사망한 거잖아요. 우리의 그런 경찰력이 어쨌든 우리의 행정력이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발생하는 그런 뭐 자질구레한 이런 것들 뭐 몇 번 뭐 했다 뭘 썼다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하면서 걔를 소모하면서 경찰의 잘못이 쑥 들어갔죠. 아무도 그런 것들을 안 하더라고요. 저는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냥 플레이를 당하고 있다는 생각. 예? 중요한 걸 계속 놓치는. 어쨌든 경찰에 신고했는데 우리가 경찰이 지키지 못하고 죽었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경찰 잘못이 없다고 할 수 있는데 소스가 경찰이니까 경찰의 심리를 건드리면 경찰이 소스를 안 줄 테니까 이런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싫었고 또 하나의 문제는 그러면 경찰에 하기 전에 어디서 위험 신호를 발견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저는 보고 싶었어요. 스토킹은 제가 마약 중독자와 똑같은 것이다라고 보도를 했는데 네. 어떻게 되냐면요. 네네. 스토킹에 대해서 스토킹이 지금 의학적으로 어떻게 되냐를 딱 봤더니 스토킹 자체가 중독성이라는 것은 이미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도파민이 확 다른 일반인보다 도파민 부위가 활성화돼 있어요. 도파민 하면
그게 도파민이 활성화되어 있는 게 마약 중독자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약 중독자는 도파민 활성 부위가 마약을 먹었을 때 오히려 더 활성화됩니다. 일반인은 마약을 한 번 접촉했을 때 도파민 활성 부위가 오히려 억제돼요. 그래서 한두 번 정도의 마약을 접한 사람들이 중독이 되긴 어려워요. 근데 이것도 물론 개인 차이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단 한 번만이라도 마약에 이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함부로 프로포폴 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렇다고 모든 사람에게 도파민이 그러니까 마약에 취약한 도파민이 활성화되어 있는 건지를 다 검사하기는 어려워서 이게 어려운 문제인데 그래서 사실은 안 쓰는 게 좋은데 미국이나 유럽에는 이런 게 임상시험이에요. 제가 그 보도를 하고 난 다음에 아니 일반인에게 진짜 마약을 하는 시험을 했어? 저도 그게 놀라웠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미국과 유럽은 사람에 대한 실험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 노로바이러스를 실험을 한다면 우리나라는 사람을 대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미국과 유럽은 노로바이러스를 그냥 사람에게 직접 먹이기도 한대요. 노로바이러스 백신 효과를 보기 위해서. 옛날에 영국에서도 코로나 이거 직접 하는 거 실험했었잖아요. 그렇죠. 영국도 사람에게 직접 코로나를 젊은이들에게 했었죠.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이 되게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일반인에게 암을 그렇다고 마약을 메틸페니데이트라는 향정신성 그런 건데 일명 공부자라는 약으로 알려진 마약류인데 그랬더니 어떠냐면 그 마약 중독자는 그걸 딱 하면 도파민이 더 활성화돼요. 네. 계속 그것을 천착하게 찾게 되는 거죠. 그런데 스토커들의 펑셔널 MRI를 찍는 것도 대단해요. 우리나라 같으면은 안 할 텐데 미국은 하더라고요. 다 모아놓고 그것도 그 스토커를 죄질에 따라 등급으로 딱 나눴어요. 그러니까 낯선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하고 가족, 연인이 하는 이렇게 조금 스토킹의 죄질이 나쁜 사람을 쭉 해가지고 이 펑셔널 MRI 막 점수를 매기고 펑셔널 MRI까지 찍었는데 거기서 스토커가 도파민 부위가 활성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스토킹 자체를 스토킹이 이들에게는 마약인 거예요. 스토킹을 하면 그것에 중독돼서 또 하고 그리고 마약처럼 더 강한 마약을 찾듯이 더 강한 스토킹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또 끔찍했던 건 뭐냐면 이 스토커들의 특징은 피해자가 알아서 고통을 받아야 그걸 즐기는 거예요. 대단히 나쁜 거죠. 대단히. 그러니까 거기서 뭐냐면 피해자가 인지하지 못하면 추가 범죄 가능성이 제로가 되는 거예요. 피해자가 고통스러워하는 거를 내가 알아야 그것이 스토커들은 그거에 중독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그걸 모르면 쫓아온지 모른다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토커들은 반드시 스토킹을 피해자가 알게끔 쫓아다니는 거예요. 내가 쫓아다녀서 너가 두려움을 느껴라 하고 그리고 그 자극이 커지고 피해자가 더 강력하게 더 괴로워야 되니까 범죄로 이어지는 거예요. 살인까지 이어지는 그 메커니즘이 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언제 그러면 되느냐? 2번 2주 이상 스토킹은 이렇게 있다 확인됐다 그러면 대부분 6개월 가요. 그리고 그러니까 적어도 그냥 6개월 가고 스토킹의 중독성이 2년이에요. 2년.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10년 넘기도 해요. 이 중독성이. 어마어마한 중독성이죠. 스토킹이. 이런 게 확인됐기 때문에 영국은 뭐냐면 2번 이상 2주 이상 스토킹이 그러니까 지속됐다. 스토킹이라는 건 뭐냐면 원치 않는 행동이요. 원치 않는 오프라인에서의 접근, 온라인에서 접근. 이러면 그냥 바로 스토킹으로 딱 지정을 해버려요. 그리고 바로 2년 접근 금지를 때립니다. 스토킹의 중독성이 2년이기 때문에.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10년을 하고요. 이거 어기면 5년 징역형이고요. 경우에 따라서 10년 징역형까지 합니다. 이런 과학적인 토대를 바탕으로 해서 스토킹은 이렇게 대처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접근 금지할 때 스토커의 신상 다 공개해 버립니다. 다 공개해 버려요. 예? 그리고 SNS까지 경찰이 다 관리합니다. SNS의 계정과 비밀번호를 경찰에게 신고하게 돼 있어요. 네. 경찰이 다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도 영국엔 이걸로도 모자란다. 언론 보도 쏟아지고 있어요. 더 강력하게 대처하자.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접근 금지 긴급할 때 한 달입니다.
그리고 인정돼봤자 최대한 6개월 이하예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 스토킹이 범죄로 이어졌을 때 징역은 3년 이하예요. 우리나라는 뭐냐면 스토킹 자유국가예요. 마음대로 해라 스토킹. 스토킹은 뭐 사랑이지. 너무너무 잘못된 거죠. 저는 이거를 보면서 되게 어이없었던 게 이분이 회계사 자격증이 있어서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그러니까요. 네, 가해자가 도주의 우려가 없어서 이거를 기각했다는 게 너무 이해가 안 됐거든요. 왜냐면 도망은 피해자가 가는 건데 이 사람의 도주 여부가 왜 중요했던 건지 그게 되게 또 이슈였던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그래서 이 기사를 누구를 보라고 했냐면 판사님들 보라고 법원을 대상으로 막 쓰고 싶어서 경찰들 보라고 그냥 국회의원님들 보라고 법은 과학의 근거에서 만들어야지 도대체 한 달 뭐 6개월 이하 3년 이하는 도대체 뭘 갖고 그리고 스토킹이 우리나라 법령을 보면 대단히 모호해요. 그냥 두 번 2주 이상 되면 그냥 딱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는데 예?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이 피해자와 가해 스토커를 완전히 분리하면 추가 범죄 가능성은 제로에 가까워집니다. 왜? 완전히 분리하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고통받는 걸 가해자가 느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마약이라는 스토킹이 이건 뭐냐면 단순히 피해자만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가해자를 흉악범으로 만들지 않는 예방법인데 그거 우리나라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신당역 사건으로도 아무도 그것을 지적하지 않고 그래서 저는 너무나 화가 났어요. 물론 그런 우려는 있어요. 저희 보도국에서 제가 그런 거를 발제했을 때 이걸 병이라고 생각해서 정상 참작 뭐 요지로 쏠 있다 이렇게 했는데요. 물론 그것 때문에 저희는 못하고 뒤늦게 이렇게 한 건데 근데 그것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정상 참작 이렇게 말씀하시는 기자님들 기사 쓸 때는 정말 그렇게 써요. 근데 후에 팔로우를 안 해요. 자, 우리 전주인가요? 진주에서 안인득 사건 있었죠. 안인득이 불을 지르고 나오는 사람들을 칼로 다 찔렀어요. 그래서 33명이 다쳤고 5명이 사망했습니다. 안인득 그때 층간소음이라는 엉터리 보도들이 쫙 있었어요. 사건 기자들의 말도 안 되는. 근데 어땠냐면 안인득은 조현병 환자였습니다. 조현병 환자였고 자기 자신의 그러니까 위에서 층간소음이 아니라 자기를 감시하는 소리로 들었어요. 올라가서 사정합니다. 제발 저 좀 감시하지 마세요. 난 감시 안 한 거라니까 아니 제발 저 좀 살게 숨 좀 쉬게 감시하지 말아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렇게 트러블이 있자 친형이 옵니다. 친형이 봐도 문제가 돼요. 그래서 정신과에 찾아갔습니다. 조현병이 심각하니 입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환자 안인득은 난 조현병 아니다. 나는 저 사람들이 실제로 나를 감시하는 거다라고 하고 본인이 거부해요. 그런데 친형, 직계가족 한 명끼이기 때문에 강제 입원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입원 안 되고 다시 본인의 살던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너무 하니까 불 지르고 나온 사람 했어요. 그만 감시해. 그런데 그 아닌데 어떻게 됐는지 아니까 조현병 인정받아서 정상 참작 받아서 감형됐어요. 그 다음에 인천에서 초등학생을 유괴해서 심장을 도려낸 사건이 있었죠. 도려내서 고등학생이 그리고 그걸 지령했던 애가 있죠. 얘는 정신과적 병력이 있었어요. 찾은 게 있었어요. 얘 이 지령 안에는 무기징역 받았지만 얘는 감형받아서 20년인가 30년으로 감형받았어요. 다 우리가 뭐 정상 참작 받을까봐 걱정하고 보도 조심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끔찍했던 사건들 기자님들이 사건 기자님들이 보도했던 보도를 다 정상 참작 받아. 저는 개인적으로 정상 참작 받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게 뭡니까? 따지고 보면 정신병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따지고 보면 이래 찾으면 저래 찾으면 그걸 본인이 알고 병원에 갔느냐 안 갔느냐 그 차이만 있는 거지. 그걸 왜 봐줍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상 창작 받을까 봐 그런 걸 두려워하면 안 된다? 무슨 소리 하십니까? 정상 창작 다 받아서 감형된 게 지금 우리의 숱한 사례들인데 그런 거는 추적 안 하고 그냥 당장에 그냥 냄비처럼만 들끓는 거죠. 얘도 전주환도 그런 거 찾아 변호사들이 또 집안 형편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변호사 찾으면 당연히 이런 거 해서 정상 참작 거리 찾아내겠죠. 그리고 그때 아무도 보도하지 않겠죠. 안인득 그다음에 인천의 그 학생 초등학생 심장 도려낸 애처럼요. 그래서 아무튼
그건 별개고 처벌은 별개고요. 처벌은 저는 더 강력하기를 원하는데 처벌을 강력하게 하는 것이 예방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이미 나와 있으니까 예, 그거는 뭐 전 처벌은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는 강력하게 하는 게 좋겠지만 아무튼 제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런 게 예방하려면 그냥 2번 2주 이상 하면서 스토킹으로 치자. 그리고 2년 이상 완전 불리하게 하고 그 다음에 안 되면 더 강력하게 하자. 그러니까 뭐냐면 스토커의 인권을 중시하면 피해자의 인권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인권은 제로섬 게임이라고 하는 건데 누군가의 인권을 범죄 가능성이 높은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면 피해 가능성의 인권은 침해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닌 듯 조현병의 인권이 증대되는 바람에 아닌 듯 주변에 사는 사람 33명의 인권은 침해됐고 그중에 5명은 칼에 찔려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네. 근데 그것을 했던 분들은 아무 말 안 해요. 제가 그때도 뭐냐면 당신들이 그 2인 이상 할 때 저는 강하게 반대했거든요. 당신들이 정신과의 강제 입원 현장을 봤느냐. 거기 얼마나 긴박하게 했는데 거기서 지켜가지고 2명을 어떻게 찾아요. 못해요. 예? 제가 정신과 PK 돌 때도 강제 입원 현장에서 환자가 도망가고 하는 그 진짜로 죽기 살기거든요. 그분들은 아주 필사적으로 도망가려고 해서 병이 심할 때는 그런 현장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인권 중시하겠다고 모든 정신과의 강제 입원을 범죄화한 거죠. 강제 입원을 범죄한 사건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강제 입원에 10만 명당 한 건 정도도 안 돼요. 정부 통계가 그렇습니다. 99,999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한 개의 강제적인 그런 그 비도덕적인 강제 입원 때문에 전체를 비도덕적인 강제 입원이라고 하는 건데 저는 그래서 그때 뭐라고 했냐면 그렇게 비도덕적으로 강제 입원을 하는 정치관 의사들을 아예 철퇴를 내려서 면허를 정지시켜라 그렇게. 그런데 나머지 갖고 왜 그러느냐. 그래서 어쨌든 안인 등은 그게 일어난 직후에 일어난 대표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정치과 선생님들은 안인득 사건을 그것과 연관시킵니다. 그것에 관여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안인득의 이 사건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물론 본인들은 아니야 난 그거 아니야. 안인득이 있는 줄 몰랐지. 인권을 중요하게 한 거야. 근데 그분들이 인권을 중시하는 법 때문에 안인득이 입원을 못하고 가서 주변을 5명을 죽이고 33명을 다치게 한 사건이거든요. 이것도 스토킹도 우리가 저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스토커를 우리가 관리를 해야죠. 피해자를 우리의 그냥 일상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왜 자꾸 그런지 모르겠어요. 난 너무 답답해요. 당연히 스토커 병이고요. 저는 근데 전제가 뭐냐면 저는 병을 병이라고 해서 정상 참작을 받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정신 질환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울하고 불안하고 뭐 때로는 강박하고 답답하고 불안하고 그렇잖아요. 안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순간에 그것을 병원에 가서 병적 기록을 남겼느냐 아닌 사람만 있을 뿐이지. 근데 거기에 병적 기록을 남기면 정상 참작을 받고 이런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고 임세원 교수님 정신과 환자를 진료하시다가 칼에 찔려서 돌아가신 분의 가족은 그분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또 제가 어쩔 수 없겠더라고요. 이 정신질환을 본인이 담당하시는 분이 이것은 환자가 본인의 의지가 아닌 병이 악화돼서 한 거기 때문에 가족분들이 그분의 처벌을 좀 낮게 해달라. 이건 질환이 악화된 거라고 한 거니까 그거는 뭐 저도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숭고한 뜻이 있는 분이라면 저는 그건 어쩔 수 없이 제가 굽힐 수밖에 없겠지만 아무튼 우리가 이 어떤 끔찍한 사건에 벌어졌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이 사건이 또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우리가 이놈을 악마로 말해서 소모해버리고 우리의 이런 불편한 감정들을 소비해버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정말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끔찍한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피해자들이 생기는데 그 피해자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려면 그 사건을 이제 계기로 좀 제도적으로 더 개선을 시키고 보완을 시키는 게 정말 중요한 작업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일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릴게. 10번 찍어 넘어가지 않는
안 넘어간 놈 없다. 버려야 됩니다. 범죄입니다. 10번 찍으면 싫다는 사람 10번 찍으면 범죄예요. 2번이라고 했죠. 네. 두 번 이상이면 스토커, 영국에서는 범죄자가 됩니다. 싫다는 사람은 쫓아다니는 거 아니고요. 그리고 분명한 건 너 없으면 난 죽어. 이런 사람은 만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내가 싫으면 그만이지. 뭐 내가 더 중요하지 네가 더 중요해. 나 없으면 나는 네가 싫은데 그게 뭐냐면 정말로 이기적인 거야. 너 없으면 나 죽으니까 정말로 이기적인 거예요. 저 사람 인생은 생각 안 하고 내 인생이 중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이기적인 사람이니까 너 없으면 난 안 돼. 너 없으면 난 죽어. 물론 근데 이렇게 하면 연애하기 좀 힘들긴 하겠다. 원래 근데 그런 사람 그러니까 딱 쿨하게 이별을 통보했을 때 그거를 아프더라도 받아들이는 사람을 만나야지. 그것을 부정하고 계속 쫓아다니고 하는 사람은 안 됩니다. 그냥 헤어져. 그 아주 좋은 거예요. 아주. 그러니까 아예 내가 헤어져야 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예요. 절대로 그런 사람하고 당연히 결혼하면 안 되고요. 근데 또 하나 데이트 폭력. 폭력을 저지르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폭력성이 같이 증가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폭력성이 증가되는 것도 도파민 호르몬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도파민, 옥시토신과 관련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도 헤어지면 잠재적 스토커가 돼야 될 수 있으니까 폭력적인 사람하고는 절대 안 된다. 그다음에 폭력. 모든 폭력은요. 약자에 향합니다. 폭력은 진짜로 나쁜 새끼들이에요. 폭력은 무조건 약자로 향해요. 그래서 여성, 아이, 노인이 많습니다. 어차피 폭력은 그 자체로 진짜로 나쁜 거예요. 네. 떠나기가 무서운 게 가정폭력이나 뭐 이런 걸 당하는 여자분들이 이제 가해자 남편이나 뭐 남자친구가 때리고 나서 그 다음엔 오히려 더 잘해주고 막 선물 주고 이러니까 또 다시 한번 봐줄까 이런 식으로 계속 되풀이되는 게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신호가 있어도 뭔가 되게 강하게 끊어내야 되겠다는 그런 결단이 여자분들이나 피해자분들한테 되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게 되게 습성이래요. 가해자들의. 이렇게 하고 나서 다시. 근데 제가 취재로 만난 분들 중에 뭐냐면 너무 싫대요. 남편이 때리는 게. 근데 돈을 남편밖에 벌 수가 없고 본인이 이제 안 되니까. 그렇고 어쨌든 뭐 그거는 어쨌든 우리 사회가 어떤 상담을 통해서 어쨌든 분리하고 해야죠. 그러니까 그거 먹고 사는 문제는 별개로 하고 또 찾고 하지만 폭력은 일단은 나쁜 거예요. 끊어야 돼요. 폭력은. 네. 본인이 만약에 이제 폭력성이 있거나 뭐 집착성이 있다는 거를 스스로 인지했을 때 끊어내고 싶은데 못하고 계속 진행이 되면 정신과적으로 도움이 되면 네, 치료받아야죠. 효과가 있어요? 자, 영국은 스토커는 강제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강제로, 의무적으로. 왜냐하면 당연히 본인은 정상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정상인 놈이 막 쫓아다니기 싫다고 하는데 그것도 싫다는 사람이 너무 끔찍하게 싫었는데 그 끔찍함을 즐기는 게 그러면서 지는 정상이라고 생각하니까 강제로 바뀌어야 되는데 아마 우리나라는 또 힘들겠죠. 본인이 거부하면. 또 인권 문제. 인권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인권은 좋죠.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권을 증진시킨다는 말 거기에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그건 100% 100이면 100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존엄한 죽음. 당신은 존엄한 죽음을 원합니까? 존엄한 죽음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디테일이 중요한 거죠. 인권을 증진시킨다는 거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런데 그 인권을 증진시키는 게 어떤 디테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선량한 사람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그들을 범죄에 노출시키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걸 봐야 되죠. 제가 그분들하고 정말 많이 싸웠어요. 당신이 생각하는 인권은 초등학교 6학년 수준이다 그랬어요. 초등학교 9학년 거기서 인권이 중요하다는 건 누가 모르냐. 그런데 성인이 되면 그 인권의 존중이 사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판단해야 될 것 아니냐. 세상엔 다 이유가 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SBS 보이스 뉴스 @gmail.com으로 또 궁금한 건강 상담 메일 보내주시면 되고요.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